이거 심사와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질문 한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뭐 투심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지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냥 제안서를 드리고 그 담당역이 받아보고 괜찮아. 또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피드백과 업데이트가 있었다. 그렇게 돼가지고 담당역이 이제 한번 올려보자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부터 투심이가 작동되는 건지, 아니면 올라오는 건 오자마자 무조건 다 투심이라고 하는 데서 한번 다 같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건지, 투심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일단은 투심위에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통과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전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하다는 대상이 발굴이 되면 1차적으로 그 발굴의 책임은 각 심사역 개별 개인적인 어떤 컨택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 투자를 좀 진행해 볼 만하다 하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러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자기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IR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IR 행사를 진행을 해서 IR이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작품은 한번 올려보자. 네, 투심위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심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서 뭐 투심위에서도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 투심위까지 올리면 통과 확률이 저희는 되게 높은 편이고, 네, 저희 회사는 근데 그건 진짜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투심위원들이 아주 깐깐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담당 심사역이 쫄거든요. 올려도 사실은 통과됐지 않은 통과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심사역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오면 투심위원들이 대충 이렇게 보고 입고 가야지 뭐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좀 하는 입장이 돼서 저희 통과율이 되게 높고 그렇습니다. 예. 투심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런 뭐 투심위는 그 펀드에 운영하는 펀드 운영의 어떤 대표 펀드 매니저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임원들 주로 구성되는데 그것도 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차이는 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심사 프로세스에서 투심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투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담당 심사역을 설득하는 거고요. 투심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투심위에 올린 심사역이 내부를 설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예. 그럼 결국은 그 펀드의 그 투자 심사역 그 역할이 어쨌든 뭐 중간자로서 또 진행자로서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의존도가 크죠. 뭐 투심할 때 제작사가 참여도 합니까? 그럼 그 심사역이 그냥 내부적으로 PT하는 그런 순서가 되군요. 운영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투심에 올라가면 승사율이 높다는 게.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마다 다른 거죠. 회사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거고. 네, 회사마다. 어쨌든 투자 심사역을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 심사역이 프로젝트에 딱 마음이 꽂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 심사역이 올라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제작하다 중간에 투자 받을 수가 있는지요? 이건 아마 이제 제작하기 전에는 풀 펀딩을 못 받고 그냥 제작사의 지분 투자를 계속 제작을 하는데 하다가 도저히 힘들거나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중간에 진행 중인 거를 제안을 올려도 가능한지 또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제작하다가 많이 따봤죠. 많이도 받기도 합니까? 실제로 투자도 해보셨고. 예. 가능하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네. 항상 문은 열려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 질문. 이건 뭐 아까 좋아하는
제안서 그 내용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심사역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 보는 애니메이션 쪽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라고 하면 뭐 제작사분들이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 제작 예산 아주 제작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산업의 어떤 이 상황보다 지금 제작비 예산이 너무 높아요. 솔직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사업 수익 추정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있잖아요. 사업 수익.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추정이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제작비가 100억인데 그럼 사업 수익은 무조건 100억 이상을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나와. 아무리 그래도. 그랬을 경우에 해야 될 초이스는 이게 아무리 사업을 해도 솔직히 뭐 좀 긴가민가 하는 것도 좀 공격적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50억밖에 안 돼. 그럼 제작비 예산은 50억 이하로 줄여야죠. 그래야지 이게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작비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여간 우리 신사역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데를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좀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담당자의 어떤 늘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건 있어요. 이거 완성될까? 네, 이거 완성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해놓고 완성 못 시킨 경우도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컨텐츠 쪽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성될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투자자들한테 투자 제안을 하는 게 적당한가? 그러면 일단은 완성에 대한 어떤 투자자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타임인 것 같아요. 완성에 대한 확신.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것은 아까 장정문님이 말씀하신 그 문 닫기 투자. 우리가 투자만 딱 하면 이건 완성이 돼. 문 닫기 투자를 선호하지만 그렇게 투자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올바른 자세, 애니메이션 펀드를 운영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작품은 완성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감이라고 할까? 그걸 수치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 제작사의 대표님처럼 단연간 제작 경험을 갖고서 이 정도 프로젝트는 그래도 이 정도는 제작사 믿고 갈 수 있지. 미리 좀 그래도 그런 레코드가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그 외에 어떤 지원 사업이건 뭐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된다. 어느 정도. 그래서 나머지 제작비를 전부 조달을 해서 이걸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확신은 줘야지 적어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완성이 돼야지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완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없는 거죠, 이거는. 자, 이건 그런 점을 저는 좀 집중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자를 키우든지 분모를 줄이든지 뭐 그런 거죠. 그죠? 예,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키우면 더할 나위 없지만 예. 어찌됐든 뭐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까지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는 좀 비싼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예산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 솔직히 지금 뭐 최저시급 오르면서 그러는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유지가 돼도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낮아진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작비라고 이 부분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작비에 이제 이 편차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란 작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이 때가를 위해서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퀄리티를.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예를 들자면은 한 30억 들인 작품하고 60억 들인 작품 보면은 차이는 나요. 그거 안 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차이는 좀 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 관객들이, 이걸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이건 때깔이죠, 이걸 좋아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리고 또 30억짜리가 그렇게 나쁘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네, 나름대로, 좀 이 머리 영악하게 힘을 줘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주고, 네? 아닌 부분에 대해서 비용 세이빙하는 구조로 가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 재미와 그다음 캐릭터의 어떤 호감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을 조금 갖고 가야지, 이게 저희가 이렇게 정말 수익률이 나쁘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말까지. 사실은 애니메이션 펀드 자체는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펀드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애니메이션 책정을 할 때 항상 그 챌린지 당하는 게 수익률 너무 나쁜데 거기 또 돈을 써야 돼? 이런 거 챌린지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년간 미뤄졌는데 그래서 뭐 됐어? 대박이라도 하나 났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쪽에서도 이거 편성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그 예산과 관련돼서는 또 여러 허들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정말 그 진흥시키고 또 나름대로의 이쪽에 대해 열의가 있어 열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딱 갖고 와봐 했을 때 딱 봤을 때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줘야지 펀드를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 그다음 펀드도 많이 만들고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은 돈만 투자하나요? 아니면 사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관여를 하시는지? 네, 필요하면은 하죠. 예, 필요하면은 하지만 근데 아는 게 없어갖고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왜 없을까라는 항상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다른 산업에는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을 진짜 산업으로 이끄는데 투자와 어떤 컨설팅을 같이 겸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있는데 애니메이션 산업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하시는 분들 일반 이제 벤처 기업들의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했냐면 내가 벤처 기업을 해서 성공을 했던 분들이 다 엑시트를 하시고 나도 뭔가 좀 벤처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 이거를 또 이제 또 뭐 양성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초기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끌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엑셀러레이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생태계 구조에서의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부분인데 이제 애니메이션뿐만 뭐 컨텐츠 다른 장르도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업에서 이게 뭔가 정말 성공을 딱 거둬서 내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한번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지가 않으시지 않나. 그리고 다 현업에 계시니까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내 사업을 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이걸 뭐 엑셀러레이터까지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엑셀러레이터들도 실질적인 어떤 그 많이들 이제 뭐 생각들은 했죠. 그래서 컨텐츠 진흥원도 뭐 민간 엑셀러레이터 육성 뭐 지원 사업들 해갖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컨텐츠 쪽의 엑셀러레이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창작이라는 분야고 또 이제 뭐 문화 컨텐츠라는 분야가 일반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해서 어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랑은 또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장기적으로 이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의 엑셀러레이터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컨텐츠 분야는 이제 각각의 역할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분야의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엑셀러레이팅을 할 수 있는 뭐 집단이랄까, 그룹이랄까,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엑셀러레이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장르적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부가가치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장르인데, 다른 산업과 다르게. 그러려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집단이 같이 모여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 그게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산업에서 이렇게 모아져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좀, 제작사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해서 이거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산업에서는 저건 좀 다른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간과 비용과 모든 것 다 이제 버리게 되니까 초기에 이런 거 세팅하는 게 참. 애니메이션 쪽도 뭐 그렇게 엑셀러레이터가 활성화 된다면 그게 결국 산업이 지금 계속 꼽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반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금년에는 많은 엑셀러레이터의 어떤 조짐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투심이는 언제 열릴까요? 뭐 들어올 때마다 열리는지 아니면은 그 투자 심사액이 손들면 콜을 하면 하는 건지 정기적인 게 있는 건지. 정기적인 건 아니고요. 콜을 해야죠. 콜을 해야 됩니까? 네. 안건이 있어야 돼요. 콜은 뭐 한 달에 몇 번도 할 수는 뭐 일주일에 몇 번 할 수도 수도 있고. 있다. 네. 금년에는 콜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없다고 제가 보여지네요. 네, 통과하겠습니다. 네, 높다. 심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투심의 절차 또는 투자 검토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주력은 이제 TV 쪽이니까 TV나 뭐 MC 유튜브나 이런 또 그런 쪽 그다음에 OTT 관련.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쪽도 아마 극장용은 영향 받겠죠. 극장 쪽은. 그리고 또 이제 완구 산업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될는지도 조금 아마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긴 받을 것 같긴 해요. 완구 쪽도. 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소될 수도 있다.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콩순이는 코로나 이전에 투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일 없었지만 알겠습니다.